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미국 ETF 추천편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S&P 500 지수 배우셨죠? 네.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 나스닥 100 지수 배우셨잖아요. 그런데 지수 유명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배당을 50년 이상 계속 늘려가면서 한 이거는 정말 킹이죠. 킹, 네. 왕입니다. 그래서 커버드 콜 전략은 평소에는 문제없이 괜찮은 배당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런데 폭락할 때는 피할 수 없다. 급상승할 때 나는 못 쫓아간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미국 ETF 추천편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조재현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사실 이 미국 ETF 촬영은 네. 미국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요? 자, 오늘 그렇다면 어떤 ETF에 대해서 알아보나요?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S&P 500 지수 배우셨죠? 네.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 나스닥 100 지수 배우셨잖아요. 그런데 지수 유명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다우존스. 맞아요. 예습해오는데 오늘. 제가 공부 좀 했습니다. 네. 자, 이 다우존스는 어떻게 보면 뭐 언론사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다우존스사에서 지수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데 컨셉은 S&P 500하고 비슷합니다. 네네. 그 NYSE 뉴욕 증권거래소의 종목과 나스닥의 종목을 모두 합해서 뽑아요. 그런데 S&P 500은 몇 개 종목을 뽑아요? 500개. 네. 그런데 다우는 우리가 다우 산업지수라고도 부르지만 숫자를 붙이면 다우 30이에요. 몰라요. 그래서 다우 30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다우존스 지수는 몇 종목을 뽑냐면 딱 30종목만 뽑습니다. 정말 왜? 좋게 뽑네요. 그러니까 완전 초대형주를 뽑는다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우리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이나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전부 시가총액 방식의 주가 지수예요. 네. 무슨 얘기냐?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가총액이 중요하니까 시가총액이 큰 회사의 비중이 그만큼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나 테슬라가 휘청거리면 이 지수도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우 30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네. 시가총액을 따지지 않아요. 그럼 뭘 따져요? 주가만 따져요. 아, 그래서 이렇게 다우 30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있어요. 네. 그게 바로 DIA ETF예요. DIA. 예, 다이아. 예.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요? 시가총액 중심이 아니라 무슨 중심이다? 주가. 그렇죠. 주가 중심이다. 이게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이 DIA ETF의 또 하나의 가장 큰 매력은 네네. 매월 배당을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ETF들은 이제 분기 배당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스파이 같은 경우도 분기 배당을 해요. 근데 이 다이아는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ETF임에도 불구하고 매월 배당을 한다는, 그래서 좀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쏠쏠하겠죠. 예. 그리고 또 배당이 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주식 중에서도 굉장히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아무래도 기술주다 보니까 배당을 많이 할까요? 좀 적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적게 하겠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전통주인, 예를 들면 금융주라든지 또는 내수주라든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코카콜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금융주들, 이런 것들이 배당을 많이 하는데 다우 30은 나스닥보다는 NYSE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종목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스파이보다 조금 높아요. 그리고 배당도 매월 주고. 그러니까 똑같이 지수를 쫓아가는 것 중에서는 그래도 배당 수익 측면에서 좀 유리한 ETF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 그럼 이제 매달 배당 받고 싶은 분들은 여기에 그렇죠. 관심이 많으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 예. 그리고 또 다음은 어떤 종목이죠? 그러면 또 하나는 나는 30개만 모아놓은 건 좀 불안해. 뭐 수천 개 종목이 있는데 30개만 뽑아놓으니까 내가 좀 아쉬운 감이 있어. 난 그냥 S&P 500이 좋아. 그런데 S&P 500은 시가총액대로 움직이는 게 좀 아쉽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런 걸 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S&P 500 지수에 해당하는 500개를 뽑는데 네. S&P 500은 무슨 방식이라고요? 시가총액. 네. 그렇죠. 시총 방식이죠. 그런데 S&P 500을 모아놨대 바로 주가를 기준으로 하는. 예. 그 안에서. 예, 그 안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게 조금 또 다른데요. 네네. 동일 가중 방식이라고 해서 네. 똑같은 비중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다우랑 또 조금 달라요. 이게 좀 헷갈리실 네. 수 있는데, 자, 다우는 어떻게 하는 방식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한 주씩 산다. 한 주씩 산다. 그 대신 주가가 비싼 거는 조금 많이 비중을 차지하겠죠. 네네. 그런데 이 동일 가중 방식은 뭐냐면 만약에 종목이 500개다. 그러면은 0.2%씩 넣는다. 네네네.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 두 ETF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가총액이 큰 몇 종목에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그래도 좀 더 유명하다, 인기가 많은 거는 네. 아까 다우 30을 추종하는 DIA ETF가 조금 더 인기는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네. S&P 500을 추종하는데 동일 가중 방식으로 하는 것은 ETF 이름이 RSP예요. RSP.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만합니다. 그럼 이게 RSP도 배당이 월 배당인가요? 아니요. RSP는 스파이랑 마찬가지로 분기 배당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월 배당이냐 분기 배당이냐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셨으면 좋겠는 게 물론 매월 주면 기분은 좋지만 결국은 1년에 몇 %를 주느냐 이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심한 표현일까요? 조삼모사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분기별이냐 월별이냐 이것보다는 1년에 누가 더 배당을 많이 해주느냐 뭐 이런 컨셉으로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얼마나 주느냐. 그렇죠. 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두 번째 토픽으로 넘어갑니다. 배당. 그렇죠. 예, 네. 배당에 대해서 좀 말할 텐데요. 사실 이 ETF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배당하면 무조건 떠올려야 되는 ETF 뭐죠? 슈드. 그렇죠. 예. SCHD 네. ETF 이거 역시 배당에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하면은 아마 가장 대표적인 ETF가 슈드인데요. 요거는 유명한 그 지수를 추정을 해요. 바로 다우존스 US 디바이던드 100 인덱스라는 겁니다. 결국 미국 주식들 중에서 뭐를 많이 해주는 배당을 많이 해주는 몇 개 종목을 골랐다? 맨 끝이 100이에요. 100. 그렇죠. 네. 100개 종목을 고릅니다. 네. 그런데 이 100개 종목을 고르는 기준이 좀 까다로워요. 첫 번째, 일단 시가총액이 5억 달러 이상이어야 됩니다. 7천억이 넘네요. 7,000원이요? 네. 그러니까 만만한 회사들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 중에서 일평균 거래가 200만 달러 이상이 돼야 돼요. 하루에 예, 거래하는 그러니까 게. 거래가 잘 안 되면 탈락이에요. 거래가 또 잘 돼야 됩니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기준. 네네. 10년 이상 배당금을 매년 더 많이 주는 기업들만 고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배당을 이번에 많이 줬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네네. 꾸준하게 배당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배당 성장주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아서 좀 별명을 지었어요. 네네.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배당을 50년 이상 계속 늘려가면서 한 이거는 정말 킹이죠. 킹. 네. 왕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배당 킹주라고 보통 해요. 배당 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존슨앤존슨. 무슨 회사죠? 존슨앤존슨. 바디크림 많이 베이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 말씀도 맞는데 그거는 그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에서 로션 같은 거 만드는 네. 거고요. 존슨앤존슨은 세계에서 제일 큰 제약회사예요. 그 다음에 뭐 음식 먹을 때 항상 마시는 코카콜라. 예. 그 다음에 뭐 프록터앤갬블이라고 아시죠? 그쵸. 우리 뭐 샴푸, 비누 이런 생활용품 회사인 P&G. 그리고 이것도 생활용품 회사네요. 스카치 테이프라고 하죠. 3M? 그렇죠. 이런 회사들이 50년 이상 연속 배당을 증가시키면서 한 배당 킹주의 대표적인 회사들입니다. 딱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역사가 깊고 탄탄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고 주주들을 위해 주는 뭐 이런 회사들이죠. 그 다음에 25년 이상 배당을 역시 늘려나간 주식들, 뭐 엑선모빌 정유회사, 그 다음에 코카콜라에 맞서는 펩시,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의 대명사 맥도날드. 그렇죠. 그 다음에 리츠인데 세계에서 제일 큰 리츠. 그게 바로 리얼티 인컴이라는 리츠가 있어요. 네. 이런 회사들이 이제 배당 귀족주라고 불려요. 이런 회사들은 25년 이상 배당을 계속 늘려온 이런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슈드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네네. 그래서 슈드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을 한번 제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순서대로 한번 알아봤더니 네. 에브비가 이제 제약회사예요. 암젠도 제약회사예요. 그다음에 코카콜라, 쉐브론, 브리스톨 마이어스도 제약회사예요. 버라이즌은 이제 통신회사예요. 그다음에 펩시. 예. 그러니까 딱 들어보시면 스파이나 또는 다우나 QQQ의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기술주들하고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달라요. 그렇죠. 여기에는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슈드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야, 지금 뭐 회사가 주가가 올라가고 수익을 많이 내고 이것보다 어찌됐든 얘네들이 나한테 뭐를 계속해서 많이 주는? 배당을 많이 주는데 오롯이 목표를 가지고 운영하는 ETF가 바로 뭐다? 슈드다. 네. 그리고 또 가끔 착각하는 분들이 그래 슈드는 배당을 많이 주니까 매월 배당 줄 거야 라고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예, 슈드는 분기 배당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슈드를 카피한 한국형 슈드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아니면 그 슈드 그대로 가져온 ETF도 꽤 많이 상장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 주식에서 이렇게 배당을 많이 주는 것만 모아서 만든 ETF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슈드를 좀 쫓아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이런 배당 킹주, 배당 귀족주들의 배당이 어마어마하니까요. 그럼 배당을 많이 주는 유명한 ETF는 슈드밖에 없어요. 슈드하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ETF가 있는데 바로 QYLD라는 ETF입니다. 이거는 요걸로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커버드 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용어에 대해서 네네. 얘기해 주시지 않았어요? 네, 아마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배당을 많이 주는 방식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슈드처럼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을 가지고 그 배당을 나눠주는 방식이 있고요. 또는 채권을 많이 사서 채권의 이자를 나눠주는 방식도 있을 거고요. 또는 리츠를 많이 사서 리츠에서 나오는 그런 분배금을 나눠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QYLD는 어떤 방식으로 배당을 주려고 하는 거냐면 방금 말씀드린 커버드 콜 방식입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주식을 사요. 그러면은 주식을 사면 주가가 오르면 돈을 벌고요. 주가가 하락하면 돈을 잃죠. 그렇죠. 이 간단한 로직에서 나는 불안하다. 그래서 나는 콜 옵션이란 것을 매도합니다. 콜 옵션이란 걸 매도하면 내가 매도했으니까 뭘 받겠어요? 돈을 받겠죠. 그래서 돈을 받는데 이걸 우리는 프리미엄이라고 불러요. 보통 이 투자에서 콜이라는 거는 산다라는 거고요. 옵션은 권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콜 옵션이라고 해요. 그 콜 옵션을 파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그 프리미엄을 먹고 내가 그 권리를 팔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면 요렇게 쭉 가다가 툭 꺾인 그래프 있죠. 요 수익을 내가 걷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내가 산 요 일직선 그래프하고 콜옵션을 팔아서 얻는 프리미엄 그래프 요거 두 개를 합하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요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요거랑 얘랑 이 1번 그래프랑 2번 그래프랑 합하면 요 3번 그래프가 나와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느 정도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나는 수익을 좀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 대신 주가가 왕창 올라도 나는 왕창 돈을 벌지 못해요. 왜냐하면 살 수 있는 권리를 팔아놨기 때문에 이제 나는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커버드 콜 전략을 쓰면 사실 이 구조는 모르셔도 돼요. 그 대신 커버드 콜 전략을 쓰는 상품을 사면 나는 어떤 특징을 갖느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주가가 많이 오르거나 많이 하락하지 않으면 나는 꽤 높은 일정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거를 무슨 장이라고 하냐면 횡보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대박 나지도 않고 쪽박 나지도 않고 그냥 그저 그런 상태가 쭉 유지되면 남들은 난 돈 벌지 못했어 라고 하는데도 나는 꼬박꼬박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주가가 왕창 올라요. 나는 왕창 돈을 번다 못 번다? 못 벌어요. 뭘 팔아놨기 때문에. 콜옵션을 팔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왕창 오를 때는 내가 양보를 합니다. 그래, 나는 평소에 돈을 받아놨으니까. 반면에 주가가 왕창 하락하면 나도 하락은 하는데 프리미엄만큼은 덜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커버드 콜 전략은 평소에는 문제없이 괜찮은 배당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런데 폭락할 때는 피할 수 없다. 급상승할 때 나는 못 쫓아간다. 요것만 기억하면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QYLD가 이 전략을 그렇죠, 쓴 맞습니다. 주식이 가장 대표적인 콜 옵션을 팔아서 주가를 조금 조정을 시킨 커버드 콜 전략이에요. 이 사실 커버드 콜 전략을 쓴 ETF가 국내외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QYLD가 가장 대표적인
ETF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부사장님 이 커버드 콜에는 단점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커버드 콜은 단점이 없는 금융상품으로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커버드 콜 ETF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이래 주가가 급락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금 손실 날 일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주가 상승은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없어요? 있어요. 제한이 있죠. 네. 반면 하락할 때는 프리미엄 빼고는 손실이 같이 난다 그랬잖아요. 같이 간다. 그러니까 밑으로는 제한 없이 큰 손실이 날 수도 있죠. 근데 별로 난 적이 없어서 지금 커버드 콜 ETF를 갖고 계신 분들은 꼬박꼬박 배당이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환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현재 이 상황이 주가가 급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혜택이고, 만에 하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 커버드 콜도 같이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렇다면 미국의 국채 ETF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리가 채권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한번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예. 채권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 그랬죠? 만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기라는 안전핀이 딱 걸려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 채권이 5% 나오는 국채예요. 네. 그러면 이 국채는 안전하죠. 네. 그리고 1년에 5%가 나와요. 네. 근데 채권도 주식처럼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고요? 사고 팔 수 그렇죠. 중간에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래서 5% 나오는 국채를 중간에 이거 좀 살 사람, 나 돈이 필요해요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랬더니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고 주변을 봤더니 내가 살 땐 5%였는데 네. 지금은 금리가 10%가 된 거예요. 그러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죠. 안 사죠. 그러니까 매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국채를 내가 지금 당장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깎아서 팔아야죠. 네, 싸게. 그래서 이 채권을 싸게 팔 수밖에 없어요. 금리가 상승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하락한다. 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네네.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5% 나오는 건데 이거 살 사람 하고 했더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요.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금 금리가 1%예요. 그러면 누구라도 사고 싶겠죠. 네. 그러면 나는 예를 들면 1억에 샀다. 네. 1억에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안 팔죠. 그렇죠. 가격을 어떻게 해요? 얹죠. 올려야죠. 네, 올리죠. 그래도 팔릴 테니까. 즉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상승한다. 네. 요것만 딱 기억하시되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만 더 나가볼게요. 만약에 금리가 하락한다고 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갈 텐데 많이 올라가고 싶어요? 조금 올라가고 싶어요? 많이요. 그렇죠. 네. 많이 올라가려면 소위 말하는 지렛대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만기가 1년 남은 게 많이 올라갈까요? 만기가 10년 남은 게 많이 올라갈까요? 1년? 아니죠. 10년? 10년 이렇게 영향을 오래 받아야죠. 그래서 1년 남은 것보다 10년 남은 거, 10년 남은 것보다 20년 남은 게 더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세련되게 표현하면 네네. 듀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금리가 1% 하락하면 내 채권은 몇 퍼센트 올라가느냐, 이게 듀레이션인데 당연히 만기가 길면 길수록 듀레이션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커진다, 길어진다, 요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금리 상황 대충 아시죠? 네. 자, 코로나19 때문에 세계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금리를 쫙 낮춰놨어요. 어디까지? 거의 제로까지. 그랬는데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원유값 올라가고요. 밀가루값, 콩, 옥수수값 다 올라가요. 그러면서 전 세계 물가가 급등을 합니다.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화폐 가치를 키워줘야 되기 때문에 뭐를 올리면 좋을까요? 금리를. 그렇죠. 네. 그래서 0% 가던 미국 금리가 최고 연 5.5%까지 올랐고요. 우리나라 금리도 3.5%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려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채권 가격 폭락한 거예요. 네. 그랬다가 지금 이 금리들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어요. 네네. 그럼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어떻게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내려갈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금리 내려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면 다른 채권들도 그렇지만 특히나 국채는 다른 변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금리의 영향을 가장 정확하게 받는 국채는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르겠죠? 오르겠죠? 그러면 올라갈 때
조금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많이 올라갔으면 많이 많이. 좋겠어요? 오케이. 네. 그러면 미국 국채 중에 네.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으니까 기간이 많이 남은 거. 장기 채권. 장기 채권. 심지어 몇 년이냐면 20년 이상. 요런 채권들만 모아 만든 ETF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가 하락할 걸로 내가 예상한다면 너무 매력적이죠. 네, 매력적이죠. 예, 그 ETF 이름이 바로 TLT입니다. TLT. 네, 사실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채권이에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TLT ETF를 사실은 투자자들이 네. 조금 미리 산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이제 팍팍 내려갈 것 같아라는 예상이 벌써 한 1년 전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예상만큼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TLT를 투자하신 분들의 수익률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앞으로 금리가 하락한다면, 근데 이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쫙 떨어지진 않고 천천히 떨어질 것 같지만 네. 어쨌든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채권형 ETF는 TLT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것도 배당을 주나요? 무려 월배당을 줍니다. 네, TLT는 월배당을 주는 또 장점도 있어요. 네. 근데 TLT는 사실 배당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와, 금리가 떨어져만 봐라. 뭐 엄청 올 거다. 얘를 이제 뭐 매번 똑같은 건 아니지만 요 TLT ETF의 듀레이션은 즉 금리가 1% 하락하면 몇 퍼센트 상승하냐, 요게 듀레이션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게 한 17배 정도 돼요. 17년 정도. 그러니까 금리가 1%가량 하락하면 대략 한 17% 정도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데 요런 채권들을 모아놓은 ETF니까 금리가 하락하기만 하면 수익이 굉장하겠죠. 네. 그 대신 우리 반대도 생각해야 돼요. 예상과 다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금리가 오른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채권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변동성이 크다. 그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거고요. 이걸 투자하시는 분들은 금리 하락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으시니까 이 TLT를 투자하실 겁니다. 네. 그럼 장기 채권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더 크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예, 예. 그럼 이 ETF밖에 없나요? 다른 것도 또 있어요? 이제 대표적인 한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1년에서 3년 정도 남은 단기채를 모아놓은 ETF를 SHY라고 해요. SHY. S니까 뭐 숏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당연히 금리가 하락할 때 좀 덜 올라가겠죠. 그 대신 금리가 상승해도 좀 덜 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TLT는 몇 년 이상이라고 그랬죠? 20년. 이상. 그러니까 장기채. 그럼 요 중간이 또 있어요. 요 중간이 한 대략 잔존 만기라고 표현해요. 채권의 남은 만기가 7년에서 10년 정도 남은 중기채에 주로 투자하는 ETF가 IEF예요. 자, 그럼 아주 쉬운 질문 할게요. 금리가 하락할 걸로 믿어요. 그러면 뭘 사는 게 제일 유리하겠어요? 장기채. 그렇죠. 그러니까 TLT. 예, 네. 그렇죠. 떨어질 게 확실해요. 근데 나는 채권형 펀드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면 셋 중에서는 뭐가 제일 피해가 덜해요? SHY. 단기. 그렇죠. 단기. 예. 그리고 그 중간 내가 TLT 하기에는 간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 그런데 SHY 단기채 투자하기는 좀 너무 아쉬워. 이런 분들은 이제 중간에 IEF 요 중기채 투자하는 거를 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저번 시간에 금에 대해서 얘기한 거 결국 3,000달러를 넘겼네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데 이 금 투자랑 관련된 ETF도 있죠. 그렇죠. 사실 지난번에 제가 추천드렸던 것은 이제 KRX 금투자. 네네. 이제 그건 이제 한국이고요. 이제 미국 ETF에서 찾아본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금 ETF가 바로 GLD라는 ETF예요. GLD 골드네요. 딱 봐도 골드죠. 예. 이 GLD ETF는 금괴를, 그러니까 골드바죠. 골드바를 직접 사서 모 은행 지하 창고에다 정말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나중에 만약에 금 이제 ETF 환매가 일어나면 그거를 팔아서 돈으로 주는 정말 정직하게 금 현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래서 이 GLD는 조금 비싸요. 비싸요. 네, 요게 한화로 한 40만 원 정도 해요. 그래서 하나의 대안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게 미니 ETF가 있어요. 미니요? 예, 그래서 GLD M이라고 있어요. 요게 미니거든요. 요건 한
한 8, 9만 원 정도 합니다. 예, 그래서 GLD 하나 사기가 너무 좀 부담스럽다. 네. 그러면은 GLD M이라는 걸 사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퀴즈 하나 하겠습니다. 네. GLD는 배당을 1년에 몇 번 줄까요? GLD요? 네. 분기별로? 안 줍니다. 왜 안 주지?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얘기했던 ETF는 네.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었죠. 네. 그럼 주식에서 뭐가 나와요? 배당. 네. 채권에선 이자. 네. 그럼 이걸 모아서 돌려주는 게 ETF의 분배금이에요. 네, 네. 그런데 금괴를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100년이 지나도 얘가 새끼를 까진 않아요. 그렇죠.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 현물 ETF는 배당이 없습니다. 요걸 알고 계셔야 돼요. 네. 난 왜 배당이 안 나오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금에 투자하는데 좀 배당도 받고 싶은데 하시는 사람도 있겠죠. 왜 배당을 주지? 그럴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소개시켜 네, 드릴게요. 네, 네. 그러니까 금 가격이 오르면 네.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금광 회사들이 대박이 나요. 그렇겠죠. 그래서 사실 아프리카 같은 데는 아직까지는 금광 회사가 좀 발달하지 못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제외하면. 네. 그런데 이 로키 산맥, 네. 미국, 캐나다 쪽은 이 금광 회사가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뭐 워렌 버핏도 투자하는 그런 금광 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금광 회사가 뭐 머리골드라든지 뭐 버몬트 뭐 이런 회사들이, 뉴몽트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 가격이 오르면 금광 회사 주가도 올라갈 것 같아라는 컨셉으로 금광 회사 주식을 모아놓은 ETF를 사면 같이 오르내린단 말이죠. 근데 금광 회사는 뭐를 줘요? 배당을 주겠죠. 그러니까 금에 투자하면서 정확하게 이제 금에 투자한다기보단 금 산업에 투자하는 거죠. 투자하면서 배당도 좀 받으려면은 금광 회사에 투자하는 ETF. 네. 그게 티커가 뭐냐면 GDX예요. GDX. 예. 이게 이제 풀 네임이 네. 골드 마이너스 ETF예요. 마이닝이 이제 캐다 캐는 뭐 거. 이런 거죠. 예. 그래서 금을 캐는 회사들에 투자하는 ETF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금 현물을 사는 GLD도 있고 금광 회사 주식에 투자하는 GDX도 있다. 이렇게 좀 구분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현물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좀 네네. 부담스럽다 네. 하면은 GLD하고 좀 GDX를 조금 곁들여서 투자하시는 것도 조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금 투자와 관련된 ETF까지 알아봤는데 저희가 섹터별로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 ETF 중에 이건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리츠, 그렇죠.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ETF 어떤 것들이 있죠? 사실 그 리츠의 본고장은 미국이고요. 네네.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리츠가 잘 발달돼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직은 좀 규모가 작고 네. 그러다 보니까 ETF 규모도 좀 작은 편이에요. 자, 그러면 미국 리츠에 투자하는 ETF. 자,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분산의 분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리츠 자체가 여러 부동산을 가지고 있죠. 너무 다양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리츠를 또 모아서 만든 게 리츠 ETF예요. 그러니까 분산의 분산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그 미국 리츠 ETF는 VNQ라는 ETF입니다. VNQ. 얘는 리츠를 몇 개 가지고 있냐면은 네. 대략 한 150개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리츠 하나마다 또 예를 들면 오피스면 오피스, 네. 리테일이면 리테일, 뭐 데이터 센터, 통신탑 얘기도 우리 했었죠. 네, 네, AMT. 뭐 이런 다양한 섹터들의 대표적인 ETF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 정말 그야말로 부동산의 거의 모든 것에 투자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긴 어떤 그런 회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요 표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미국에서는 그 리츠라는 것을 섹터별로 좀 나눠놨는데 크게 미국 리츠는요 한 9개 섹터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당연히 뭐겠어요? 오피스. 그렇죠. 오피스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물류. 물류창고. 그렇죠. 창고 네, 같은 네. 거. 그 다음에 리테일. 리테일은 이런 상업용 건물이잖아요. 네, 네, 네. 우리 그 공부했던 가장 대표적인 리테일 리츠 뭐였죠? 그 티커가 하나인 O. 그렇죠. 예. 이거 O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실. 예. 그게 이름이 뭐냐면 리얼티 인컴. 리얼티 인컴.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많지 않는데요. 주거 리츠가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뭐 보통 아파트라기보다는 이제 빌라 같은 형식인데 네네. 이런 것들을 지어서 월세 받아서 투자자들한테 돌려주는 요 주거 리츠가 있고요. 그다음에 호텔, 리조트 리츠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창고, 요새 우리나라도 개인 창고 많잖아요. 그래서 그 리츠에서 개인 창고를 지어서 개인들한테 사용료를 받아서 투자자한테 돌려주는 이런 산업도 발달돼 있고요. 또 하나, 이게 중요합니다. 헬스케어. 헬스케어. 주로 어떤 데 빌딩을 칠까요? 요양원, 병원, 요양센터, 뭐 재활센터 이런 거에 지어서 임대받는 것이 헬스케어 리츠입니다. 그 다음에 요건 우리 얘기했었죠. 통신 인프라. 그래서 통신 탑 세우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데이터 센터. 요새 그 데이터 센터가 어마어마한 규모로 많이 필요하잖아요. 특히 뭐 AI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섹터들의 대표적인 리츠들을 이제 표로 보여드렸는데 이런 거에 골고루 투자하는 게 바로 뭐다? VNQ다. 그래서 뭐 이거 하나하나 내가 공부해서 언제 좋을까, 이때 좋을까 고민하기 싫으면 그냥 VNQ ETF 딱 사시면 미국 부동산에 분산 투자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많겠죠. 네. 그래서 이 VNQ 사이즈가 얼마냐? 놀라지 마세요. 네. 50조 원. 50조 원이요? 네. 50조 원이 이 VNQ에 투자돼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우리 리츠 할 때 사실은 얘기했었는데 리츠는 딱 두 가지를 고민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리츠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뭘까요? 공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어놓으면 뭐예요? 네. 임대가 안 되면 안 돼요. 꽝이죠.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공실률입니다. 네. 그래서 과연 지금 공실률이 어느 정도냐라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금리. 맞습니다. 역시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굉장히 자신 있는 표정을 봤습니다. 금리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리츠에 투자할 때 전부 내 돈 가지고 투자하지 않는다 그랬죠. 대부분 다 대출을 받아서 이 돈으로 투자를 하고 더 큰 투자를 하고 네. 더 큰 월세를 받아서 이자 갚고 나눠주는데 지난번 2022, 2023, 2024 초반기처럼 금리가 계속 오르면 지불해야 될 이자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수익이 떨어진다. 그래서 사실 지금 미국 리츠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어려움을 어떻게 보면 다 겪고 있는 중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지금도요? 그러니까 뭐 재택근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경기가 만만치 않으면서 공실률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높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리츠 수익이 조금 재미가 없고요. 금리가 지금은 높은 편이죠. 역시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완전히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그 금리가 매달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금리로 뭐 2년 계약했다, 3년 계약했다 하면은 그게 끝나야 낮은 금리로 리파이낸싱이라고 하거든요. 낮아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리츠는 조금 어려운 중에 있다. 하지만 미래를 봤을 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거다라는 차원에서 올해 2025년 같은 경우에는 리츠 가격이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츠에는 좀 장기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지금 미국 리츠 시장이 좀 어렵지만 반등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국내 시장보다 그래도 미국이 나을까요? 저는 지금은 만약에 그 발전 가능성으로 보면은 미국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국은 미국만큼 공실률이 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금리도 미국만큼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럼 뒤집어서 표현하면 그만큼 어려움을 조금 덜 겪은 거죠. 그리고 한국은 아쉽게도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2025년 올해 경기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매년 안 좋대요.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안 좋긴 안 좋아도 이제 예상보다 안 좋은 게 그게 큰 문제인데 사실 얼마 전에 그 OECD 같은 데서도 우리나라 2025년 경제 성장률을 한 2.1%에서 1.5%로 굉장히 많이 낮추는 등 뭐 기업들도 좀 위축돼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실 문제가 깔끔하게 해소는 안 된 것 같고 그 대신 경기가 이렇게 안 좋으면 금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좀 내려주겠죠. 여기서는 이제 조금 플러스 효과가 있긴 한 것 같은데 이거에 비해서 좀 포텐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워낙에 네. 시장이 크기도 하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다양하죠. 그럼 이거밖에 없어요? 부동산 투자.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제 미국이 리츠의 본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미국 말고도 리츠가 잘 발달돼 있는 곳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일본도 리츠가 굉장히 잘 발달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작은 도시 국가처럼 느껴지는 뭐 홍콩, 싱가포르 이런 데가 또 리츠가 잘 발달돼 있고요. 캐나다도 좀 잘 발달돼 있고 유럽도 그렇고요. 그래서 미국 말고 전 세계, 미국 입장에서 해외 리츠에만 투자하는 ETF가 있는데요. 똑같아요. VNQ, 그러니까 같은 뱅가드라는 자산운용사 운용하는 건데 I가 붙어요. VNQI. 예, 그러니까 뭐 인터내셔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풀네임에는 이제 미국을 제외한 리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외에 한 30개국의 리츠에 투자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보면 꼭 리츠뿐만 아니라 리츠 관련된 개발 회사들 뭐 이런 데도 같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수로는 한 700개 정도의 투자가 되어 있고요.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이제 분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미국에만 몰빵하는 것보다는 VNQ를 메인으로 삼되 한 20-30% 정도는 VNQI에도 투자하면서 뭐 일본, 홍콩, 싱가포르 이런 아시아 퍼시픽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분산 투자하는 전략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래도 한국 리츠는 이 리츠가 어떤 건물을 갖고 있는지까지 우리가 아주 디테일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 이런 VNQ나 VNQI는 어떤 건물에 투자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기는 힘들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대신 뭐 아까 보신 것처럼 오피스, 헬스케어, 통신타워, 데이터 센터 등등등 한국에서는 그렇게 발달되지 않은 다양한 섹터에 투자할 수 있다라는 장점,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 이렇게 좀 그 가치를 부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블루칩을 모은 ETF부터 금이랑 부동산 ETF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채권도 있었습니다. 채권도 있었습니다. 채권 ETF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는 사실 S&P 500이랑 나스닥 100까지밖에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섹터별로 구분해서 배워보니까 진짜 ETF가 너무나도 다양하구나를 느꼈고 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잘 골라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알찬 내용 준비해주신 조재영 부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